네,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네요. 시한은 넘겼습니다마는 오늘 예산안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합의가 극적으로 됐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당 입장에서도 아니면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이제 공무원 증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제 발목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네. 실제로 뭐 안이 보면은 완전 전액 삭감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부 삭감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끝날 걸로 원래 예측이 됐던 겁니다. 원래 쟁점 법안이라는 것이 OX로 하고 안 하고로 다투게 되면은 이제 뭐 보통 극한 대립을 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죠. 뭐 5를 할까 6을 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5.5로 하자 보통 이렇게 타입이 나기 때문에 네. 예산안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 설명은 다시 말해서 이번에 타결된 예산안이라는 게 적절한 선에서 마이너한 타협으로 끝난 것 같다. 개수 조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개수 조정. 예. 네. 김수민 평론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주로 관건이 되었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질적인 걸로 다투는 것처럼 그런 네. 싸움들이 일어났지만 네. 결국에 뭐 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 안에서 좀 싸웠던 그런 측면이 있고, 좀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보면. 네, 너무 이렇게 다당제 체제이기도 하고 각종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 그냥 사실 내용을 따지다 보면은 그냥 뭐 양을 얼마나 할 거냐 이걸로 싸운 것이고,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 이제 정부의 규모 그리고 정부의 상, 또 공무원이란 직업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전혀 토론되지 않고 몇 명 증원할 거냐.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또 뭐 공무원을 줄이자 작은 정부론을 과감하게 내세운 것도 아니고 네, 좀 허무한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보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합의해주지 않았다라는 알리바이를 남겼다. 알리바이. 네, 그러니까 여전히 해놓고 국민들 보니까. 사이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또 거부감이 있는. 그리고 예. 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공무원이 특별히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국민들은 공무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또 상당수 계시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좀 그런 국민들 쪽으로 편승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공무원의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과연 어떤 형식으로 늘릴 것이냐,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증원할 것이냐, 질의 문제. 네. 이게 논의가 잘 안 됐다는 거는 상당히 새겨들어야 될 문제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한국의 공무원은 20대 때 고시 공부해서 예. 한 번 되면은 30년 가까이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고요. 그 공무원은 저는 좀 유연한 직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또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뭐 드나들미 좀 있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증원에 찬성하지만 네. 찬성하는 대신에 어떤 호봉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 예. 세계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정해진 예를 정일품부터 종국품까지 구품관인법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그대로 공무원 제도에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실제로 호봉제라는 이런 틀 안에서 직업적 안정성이 상당 수준, 다른 직장들 갈수록 이제 사기업에 있는 직장들은 직업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있죠.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은 오히려 그것이 아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형평을 맞추는과 동시에, 다만 또 저는 보수 면에 있어서 약간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안정성을 좀 떨어뜨리면은 반대로 보수를 조금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했던 구품관인법 때문에 예. 지금 사실 뭐 부처별로 아니면 사실 뭐 어떤 지역별로 그 급수에 따라가 하는 일이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급수가 예. 비슷하면 비슷하게 이제 연봉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 직종에 있어가지고 아주 큰 저해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저희가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 이 네. 중증외상센터가 사실 군병원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군의관들이 충분한 어떤 그런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민간 병원에 비해 가지고 그 국품관인법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의 보상밖에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리 안정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의대 공부해가지고 3분의 1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아까 김수민 의원은 말했던 것처럼 큰 틀에서의 공무원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했는데 이번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 예산안 얘기하다가 졸지에 공무원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얘기로 넘어가는데 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또 거꾸로 그 공무원 그 자리에 그 진출입을 조금 그 유연하게 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럼 또 뭐 전관 예우가 어쩌고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새겨 들어오는 문제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뭐 아쉽긴 하지만 큰
그 섭섭함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정부 첫 해에는 보통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예. 하기에 이제 야당에 협조를 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크게 쟁점이 붙진 않았던 것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협조를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이 빈축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동수당하고 네네. 노인 기초연금 예. 이거를 2018년 9월부터 시행한다. 예. 이게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좀 칭찬받는 여론을 득보지 않게 네. 하기 위해서 야당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야당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 때문에 2018년 9월로 미뤄졌다 이런 얘기밖에 더 안 들을 텐데 여당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겠죠 선거에서. 네, 그게 생각이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자, 뭐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다고요? 특히나 그 합의문의 치명적인 오타 이거는 아주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 합의문 그 프린트된 걸 봤는데 네. 실컷 막 그 고생해서 합의를 해놓고선 네. 정작 이게 시행되는 거는 2018년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프로레슬링 좀 형식적인 다툼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예. 합의라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쟁점이라는 것이 이번에 참 선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다만 이번에 12월 이제 2일 3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된 것은 거의 유례가 없이 빨리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시한은 넘겼잖아요. 시한은 넘겼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국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이 예결특위가 네. 예산안을 본회의로 넘긴 것 자체가 그렇죠. 작년보다 열흘이 늦었고 뭐 추석 연휴도 그렇죠. 있고 그랬으니까 원래 2012년 이럴 때 보면요. 예. 1월 1일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죠. 저희도 보면은 2012년 그 정도 무렵까지는 해마다 이제 정치부는 그렇죠.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그 예산안 처리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법이 바뀌고 나서 자동 처리가 되죠. 예, 자동 처리가 되게 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좀 편해졌었는데 네. 올해 몇 년 만에 이런 변화가 있었네요. 사실. 예. 올해 새 대통령이 5월에 선출돼서 임기를 시작한 것도 네. 하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 보통은 2월에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예. 더 논의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죠. 그렇죠. 런 부분도 예.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뭐 예산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 게 국회의원 세비가 올랐어요. 세비가 일반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그 일반 기업체로 따지면 기본급이죠. 기본급이죠. 예. 기본급이 646만 원에서 663만 원으로 올라서 국회의원 전체 연봉이 1억 3,796만 원이 됐다. 이게 6년 만의 인상이다. 자,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게 뭐 특기할 만한 인상률은 아닙니다. 사실 보면 6년이나 뭐 그렇죠. 뭐 큰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항상 있는 이 국민의 반국회 정서 또는 네. 국회 정치인들에 대한 반정치인 정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 법안 처리 효율이라는 것은 향상되지 않았는데 왜 이에 대한 보수만 올라가느냐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론으로 세비 인상 반대한 것이 바른정당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그래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교섭단체가 이제 안 되면서 이 협상에 못 껴서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4일 전에 당론을 정할 때 세비 인상 반대를 했는 게 왜냐하면은 그때 바른정당 분들이 평균적으로 좀 재산이 많지 않나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하태경 근데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그 인턴을 8급으로 바꾸는 문제도 예. 그때 이제 8급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렇다 하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 인상분에 대해 가지고 세비에서 깎자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를 깎아가지고 인턴 한 명을 8급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태경 의원님은 제가 알기에도 그 재산이 많지 않으신데 참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계속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아가지고 그건 뭐 정치적인 소신일 수 있는 거죠. 대단해 보이면서도 또 걱정됩니다 앞으로. 다른 거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의 행보에 대해서 제가 좀 미심쩍은 것은 본인들이 가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쥐었어도 그렇게 했을까? 어차피 무슨 말 해봐야 예, 잘 그 먹히질 의견에 않으니까.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저 근데 그나저 김수민 의원은 저 지방의회에 있을 때 네. 세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저는 월 307만 원 세전 기준으로 많이 받았네. 많이 받는 건가요? 저한테는 많은 돈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연세가 있으시고 부양 가족들이 있는 분한테는 예. 만만치 않았던. 그분들은 다 네. 저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뭐 네. 직업이 있는 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해도 지방의회면은. 정치가 또 여러모로 돈이 들어가요. 어떤 분은 월급을 아이, 그건 당연하죠. 접대비로 다 예, 소모하는 분도 계셨고 그때는 또 김영란법이 없어서 근데 아. 제가 전직으로서 현직을 위해서 좀 옹호를 하자면 예, 그렇죠. 이 정치라는 거는 고정된 특히 공직의 경우 임기가 있기 때문에 고정된 직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할 때 또 돈 들어가고 네. 일상적으로 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과도하게 이런 세비 부분에 예. 좀 반정치적인 여론들이 형성돼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는데 다만 저는 세비 인상을 자제해야 될 필요는 저는 국회의원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좀 늘려야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도 더 충실하게 될 수 있고 예. 국회의원 인원이 적으면 국회의원 한 명이 갖는 특권이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인원도 늘리고 뭐 선거제도도 개편하면서 그렇게 가야 할 텐데 그 와중에 세비를 인상하게 되면 네. 의원 증언에 대한 반대 여론만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세비 인상은 자제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세비가 지금 1억 3,796만 원 전체 연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원들은 지금 이렇게 올려도 차관급 월급도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 제가 봐도 사실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변호사나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하는 기간 동안에는 뭐 법도 바뀌고 그래서 그 영리 경영 활동을 할 못하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상 월급인데 월급 뭐 이 정도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니 일을 이렇게 월급 받는 만큼 제대로 하나요? 저희는 그 사기업체에서 1억 3,796만 원의 월급을 받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만큼 국회의원들이 일하면은 지금 김수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저 행정부의 견제 기능이라든지 네. 이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할을 지금보다 훨씬 더 충실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국회의원도 참 제가 주변에 봐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군대에 보면 진급 포기한 대령이라는 계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도 재선 포기한 국회의원이라는 계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대신 정치적 야심이 살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정을 소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2번 먹고 점심을 2번 먹고 저녁을 네. 3번 먹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밥 먹는 게 이제 상징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 만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민원을 듣고 또 법안을 만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는 인류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급여 제도 개선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무슨 뭐 성과 단위로 무슨 네.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야 근데 되나요? 우리가 아까 이제 공무원 보수가 일괄로 연 한 1억 3천 이렇게 된다 얘기했지만은 사실 여기에도 보면은 연차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선수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추가로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3선이 돼 가지고 상임위원장이 되면은 아 그렇죠. 우리가 알겠지만 특활비로서 몇백만 원씩 예, 이제 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원내대표 되면은 그 유명한 홍준표 대표의 그 몇천만 원을 이제 생활비로 썼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점은 그것보다 많이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물론입니다. 의정 활동의 성실성이라는 게 양적 평가를 하자면 그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일일이 알 수가 없고 일단 네. 질적 평가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주관적이니까. 네, 그래서 이 준만큼 열심히 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이건 기본소득 비슷한 거라고 봐야 돼요. 일단 줄 테니까 일해라. 예, 그러니까 안전판을 깔아줄게. 뭐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용납을 못 그건 하시는데. 맞죠. 사실 예를 네. 들어서 뭐 그 정량적 평가를 하겠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법안 몇 개 낸지 그거 갖고선 숫자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 뭐 보나마나 그냥 쓰레기 같은 법안들 쏟아질 거 아니에요. 자구 수정하는 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자꾸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보수 체계도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지역구 의원 다르고 비례대표 의원 다르고 네. 그다음에 뭐 정당마다 사정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예를 들어 과거에 민주노동당 그리고 뭐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 세비를 받아가지고 보좌관이랑 다 모아가지고 합쳐가지고 n분의 1 했던 적도 있거든요. 뭐 그렇죠. 그런 예, 것도 예. 있다는 것이 그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뭐 보좌관 숫자도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비례대표는 좀 적게 둬도 돼요. 왜냐하면 지역 관리를 좀 안 해도 되니까. 네. 대신 좀 정책 보조할 수 있는 인력들을 고급 인력들 많이 쓸 수 있게 뭐 총액제를 한다든지 그 국가별로 보면 총액제하는 국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총액제에서 의원 연봉까지 넣어가지고 다만 좀 탐욕스러운 사람이 나오지 않게 의원 연봉 상한치는 얼마나 두고 또 반대로 의원이 본인 거를 깎으려고 하면 깎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전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봅니다. 저는 그 괜찮네요. 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보좌관은 줄여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파격적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그건 의외네요. 그러니까 의원실 하나하나의 권력이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권 문제도 있고 정당 정치 간의 어떤 협상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정당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그러니까 되고 일종의 쉽게 말하면 정책 보좌관 풀제 이런 거군요. 뭐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고 의원이 예. 늘면 의원끼리 협동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보좌관이 많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정당이 중요하다 보는 게 정당의 풀뿌리 역량이 강화가 돼서 예, 국민들과 많이 만나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반정치 정서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게 궁극적인 해결이다. 이렇게 근데 봐요. 의원실에 보면 의원실마다 약간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방은 의원이 완전히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방도 있고요. 네. 어떤 방은 보좌관에게 정책이 일임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까 김수민 의원 말한 것처럼 저도 봤을 때 의원이 주도권을 갖는 형태를 가기 위해서는 보좌관 수가 좀 줄면은 정책 전문가들이 이제 국회에 많이 진출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훨씬 저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뭐 건전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송영무 국방장관. 아, 이분이 참 네. 이분이 무슨 나쁜 말 하는 분도 아닌데 네. 자꾸 무슨 국회에서 얘기를 끊을 때마다 문제가 돼서 청와대도 좀 짜증을 내는 것 같고 말이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송영무 장관이 이번에 해상 봉쇄 이런 거, 해상 차단 이런 용어에 예. 대해 가지고 좀 오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청와대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최근 며칠간의 미국의 발언들 그리고 중국의 발언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제로 송영무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긴장감이 고조되는 방향성으로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맥마스터 미국 그 안보부 장관 같은 보좌관. 경우에는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상원에서 나온 말을 이제 들어보면은 주한미군 가족에 대한 소개령을 준비해야 된다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원래 강경파긴 하죠. 좀 말을 막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송영무 장관이 말한 해상봉쇄라는 이야기. 물론 예. 그거는 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북한에서 길에 깔고 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압박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고조되는 상황에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자구 하나 가지고 송영무 장관을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봉쇄는 좀 무력적인 걸 포함하고 차단은 이제 뭐 정해진 여건에서 예. 수색을 하는 건데 일단 미국의 의중 자체가 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네. 예, 송영무 장관 또 설명을 할 때 뭐 용어를 떠나서 설명을 좀 충분하게 부연 설명을 하거나 할 수 있거나 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테죠. 근데 좀 성급하게 얘기를 한 거는 맞고 예. 근데 좀 어휘 가지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민감하게 적어도- 반응하는 거 아니라는 거는 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송영무 그 이슈가 장관은- 되는 것 자체가 예, 송영무 장관은 이제 해상 차단에 가까운 성격으로 발언을 했을 수 있는데 예, 예. 그거 이제 실제로 봉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데 해군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용어에 대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좀 굉장히 적다 보거든요. 아니 국회에 앉아서 국회의원들한테 추궁을 당하다 보면 어리 빠져서. 전문가도 어리 빠질 그건 뭐 그 앉아서 늘 볼 가능성이긴 때마다 한데.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정권에서 이제 성 장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조만간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 좀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 그냥 용어 설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상 봉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쿠바죠. 예. 섬나라를 아예 그냥 뺑 둘러싸 가지고 정말 조각배 한 척도 못 나가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조치인데 이게 이제 북한에는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게 어쨌든 중국하고는 육상으로 뚫려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해상 그렇죠. 봉쇄가. 실제로 그렇죠. 해상 봉쇄가 실제로 이루어진 케이스도 보면 베트남에서도 이런 적이 있는데 그때 실제로 기뢰를 부설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해야지 해상 봉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쿠바에는 그때 전함 100여 척을 투입했고요. 근데 과연 미군이 그 중국과의 어쨌든 접경지대인 서해안에 그런 예.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느냐는 그 또 자체도 쉬운 일이 별개의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쉽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송영무 장관과 관련해서 이 포인트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 게 예. 그 군에서도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사실 또 그 정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도 잠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관들의 역할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예. 군에서는 또 그 군의 수장 입장에서는 좀 일반 정치나 뭐 행정부에서 볼 때는 좀 강경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군의 수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근데 행정부 안에서 그게 서로 그 잘 조율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우선 뭐 김재인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연말에 소폭 개각 때 경질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가 청와대에서 좀 흘러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좀 그게 잦아지는 것 같고 그건 두 가지 설인 것 같아요. 잦아드는 것 같다고. 예, 잦아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송영무 장관을 대체할 수 있는 군내 인사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대북 강경책을 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양면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카드로 강경책 쪽의 카드로 국방부 장관 송영무 장관을 일단은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 국방장관을 보완하는 보완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 외교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출신 인사로서는 독보적입니다. 송영무 장관이. 예, 예.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부가 엇박자가 나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엔 부담을 느껴서 아까 말했듯이 소폭 개각 때 개각 가능성이 있다 좀 보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임명될 때 워낙 이제 뭐 여러 구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 강하게 옹호를 했습니다. 국방 제역의 적임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옹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또 개각이 되면은 또 인사 실패를 또 자임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면도 있네요. 예. 그나저나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정의용 안보실장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분은 그 지금 뭐 하나요?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 그냥 궁금해서. 현재 행보로 봤을 때 안보 실세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싶고 뭐 얘기 나오는 심지어는 걸로는 외교관 출신인데 외교에서도 뭐 별로 안 들리고. 네, 외교부의 북미국하고 좀 삐그덕거린다라는 얘기도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마쿠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실세, 막강한 어떤 수석은 아니다. 아니 실세 누군지 우리 다 알잖아요. 누구예요? 예? 문정인 특보잖아요. 글쎄요. 글쎄요. 근데 외교 얘기 나올 때 문정인 특보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정의용 실장 그러니까 아니 뭐 무슨 의도했던 건 아닌데 마침 그분 이름이 나오길래 내 생각엔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문정인 특보의 대화 노선도 현 정부에서 충분히 관철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와 문정인이란 두 가지 카드를 병행해서 구사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둘 간의 여기까지 우리 관계를 하겠습니다.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준석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전문 직종에 있어가지고 아주 큰 저해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저희가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 이 네. 중증회상센터가 사실 군병원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군의관들이 충분한 어떤 그런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민간 병원에 비해 가지고 그 국군관인법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의 보상밖에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리 안정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의대 공부해가지고 3분의 1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아까 김수민 의원은 말했던 것처럼 큰 틀에서의 공무원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했는데 이번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 예산안 얘기하다가 졸지에 공무원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얘기로 넘어가는데 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또 거꾸로 그 공무원 그 자리에 그 진출입을 조금 그 유연하게 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럼 또 뭐 전관예우가 어쩌고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세게 들어오는 문제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뭐 아쉽긴 하지만 큰 그 섭섭함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정부 첫 해에는 보통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네. 하기에 이제 야당에 협조를 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크게 쟁점이 붙진 않았던 것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20대 때 고시 공부해서 예. 한 번 되면은 30년 가까이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저는 좀 유연한 직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또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뭐 드나들미 좀 있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증원에 찬성하지만 네. 찬성하는 대신에 어떤 호봉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 예. 세계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정해진 예를 정일품부터 조국품까지 국품관인법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그대로 공무원 제도에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실제로 호봉제라는 이런 틀 안에서 직업적 안정성이 상당 수준 다른 직장들 갈수록 이제 사기업에 있는 직장들은 직업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있죠.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은 오히려 그것이 아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형평을 맞추는과 동시에 다만 또 저는 보수 면에 있어서 약간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안정성을 좀 떨어뜨리면은 반대로 보수를 조금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했던 국품관인법 때문에 예. 지금 사실 뭐 부처별로 아니면 사실 뭐 어떤 지역별로 그 급수에 따라가 하는 일이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급수가 예. 비슷하면 비슷하게 이제 연봉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협조를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이 빈축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동수당하고 네네. 노인 기초연금 예. 이거를 2018년 9월부터 시행한다. 예. 이게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좀 칭찬받는 여론을 득보지 않게 하기 네. 위해서 야당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야당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 때문에 2018년 9월로 미뤄졌다 이런 얘기밖에 더 안 들을 텐데 여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겠죠 선거에서. 네, 그 생각이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자,
뭐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다고요? 특히나 그 합의문의 치명적인 오타 이거는 아주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 합의문 그 프린트된 걸 봤는데 네. 실컷 막 그 고생해서 합의를 해놓고선 네. 정작 이게 시행되는 거는 2018년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프로레슬링 좀 형식적인 다툼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예. 합의라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쟁점이라는 것이 이번엔 참 선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다만 이번에 12월 이제 2일 3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된 것은 거의 유례가 없이 빨리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시한은 넘겼잖아요. 시한은 넘겼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결국에 뭐 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 안에서 좀 싸웠던 그런 측면이 있고 좀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보면. 네, 너무 이렇게 다당제 체제기도 하고 각종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 그냥 사실 내용을 따지다 보면은 그냥 뭐 양을 얼마나 할 거냐 이걸로 싸운 것이고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 이제 정부의 규모 그리고 정부의 상 또 공무원이란 직업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전혀 토론되지 않고 몇 명 증원할 거냐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또 뭐 공무원을 줄이자 작은 정부론을 과감하게 내세운 것도 아니고 네, 좀 허무한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보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합의해주지 않았다라는 알리바이를 남겼다. 알리바이. 네, 그러니까 여전히 해놓고 국민들 보니까. 사이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또 거부감이 있는. 그리고 예. 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공무원이 특별히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국민들은 공무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또 상당수 계시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좀 그런 국민들 쪽으로 편승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공무원의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과연 어떤 형식으로 늘릴 것이냐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증원할 것이냐 질의 문제 네, 이게 논의가 잘 안 됐다는 거는 상당히 새겨들어야 될 문제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한국의 공무원. 네,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네요. 시한은 넘겼습니다마는 오늘 예산안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합의가 극적으로 됐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당 입장에서도 아니면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이제 공무원 증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제 발목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네. 실제로 뭐 안이 보면은 완전 전액 삭감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부 삭감을 갖고 다투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끝날 걸로 원래 예측이 됐던 겁니다. 원래 쟁점 법안이라는 것이 OX로 하고 안 하고로 다투게 되면은 이제 뭐 보통 극한 대립을 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죠. 뭐 5를 할까 6을 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5.5로 하자 보통 이렇게 타입이 나기 때문에 네. 예산안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 설명은 다시 말해서 이번에 타결된 예산안이라는 게 적절한 선에서 마이너한 타협으로 끝난 것 같다. 개수 조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개수 조정. 예, 예. 네. 김수민 평론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주로 관건이 되었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질적인 걸로 다투는 것처럼 그런 네. 싸움들이 일어났지만